노출 있는 옷차림의 여성을 야 이 걸레 같은 술집년아라며 머리채 잡은 대위.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국방부 직속원 스타 감찰단장이었던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심장을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불리는 수도방 위사령부.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철옹성의 정문 위병소는 오늘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긴장감 속에서 굳게 닫혀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늦여름의 햇살이 끈적하게 녹아내렸고 매미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보초들의 군홧발 소리만이 위병소의 살아있는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이곳은 그 어떤 불순물도 그 어떤 나태함도 용납되지 않는 군기 그 자체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오늘의 위병소 당직사관은 방공포병대대 소속의 독고진 대위였다. 유난히 각진 턱과 짧게 깎아 올린 머리,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는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좁고 날카로운 눈매에는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군기라는 단어를 신념처럼 떠받들었지만 그가 말하는 군기란 상명하복의 절대적 질서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완벽한 복종을 의미했다. 특히 그는 군 조직 내의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군기를 좀먹는 이물질처럼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어이 김이병. 근무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내 놈 눈깔이 지금 어딜 보고 있어? 전방을 주시하라고 전방을. 내 놈 애인이 저기 서 있기라도 하냐? 그의 고함 소리에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독고지는 그런 병사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공포를 통해 유지되는 질서. 그것이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군대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역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의 희열을 느끼며 한가롭게 위병소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바깥의 대로에서 부드러운 엔진음을 울리며 칠흑같이 검은 스포츠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군용 차량은 물론 일반적인 간부들이 타는 관용차와도 격이 다른 매끈하고 날렵한 외형의 차량이었다. 차량의 번쩍이는 광택은 위병소의 엄격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위화감을 풍겼다. 독고진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으로 뒷좌석 문을 열었고 위병소 근무자들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여인이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숙함과 20대의 생기를 동시에 품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짙은 청록색의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소매가 없는 민소매 형태의 무릎을 살짝 덮는 단정한 길이었지만 옷감의 고급스러운 광택과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은 그녀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정성 들여 관리한 듯 윤기가 흘렀고 옅은 화장기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평범한 민간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이곳의 주인이기라도 한 듯 당당한 자세로 위병소와 그 너머의 부대 전경을 차분히 훑어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고요한 시선. 독고진의 심기가 불편하게 요동쳤다. 그의 눈에 저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군부대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파티에라도 가는 듯한 옷차림. 감히 신성한 군부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저 거만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가 저런 고급 차를 타고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비틀린 심사를 자극했다. 거기 뭐하는 사람들이야? 초병이 용무를 묻기도 전에 독고진이 먼저 고함을 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일부러 더 위압적인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여인의 시선이 비로소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웬만한 사내조차 압도할 만한 단단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신분증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히시오.
여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구경 오는 관광지가 아니란 말이오. 독고지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옷차림을 훑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여인은 그의 무례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방부 직속 감찰단 소속이요. 부대 정기 감찰 일정에 따라 방문했소. 감찰단? 독고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찰단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런 여자가 저런 옷차림으로 감찰을 나왔다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었다. 그는 여인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운전기사를 쏘아붙였다. 어이 당신. 지금 장난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감찰이니 뭐니 헛소리를 짓거려. 당장 차 돌려서 꺼지지 못해. 운전기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여인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독고진에게 내밀었다. 독고진 대위. 내 신분을 확인하고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하도록. 신분증을 낚아채듯 받아든 독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국방부 감찰단장 준장 하유신. 사진 속의 인물과 눈앞의 여인은 분명 동일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믿으려는 생각조차 없었다. 이렇게 젊은 여자가 별을 달았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지만 감찰단장이라는 군의 핵심 요직에 앉아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저 여인은 높은 놈 하나 잘 구슬려서 별을 단 그런 부류의 여자로 멋대로 규정되었다. 그는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비웃었다. 이거 진짜 맞아? 요즘은 위조 기술이 하도 좋아서 말이야. 어디서 이런 걸 주워서 군인 행세를 하고 다녀? 꼬라지를 보아하니 군인보다는 다른 직업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롱을 넘어선 명백한 희롱이었다. 여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 얼굴에는 분노 이전에 인간 이하의 것을 보는 듯한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대위. 지금 그 발언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상관? 하. 이 여자가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는군.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상관일 리 없어. 군대는 당신처럼 남자 홀리려고 야한 옷이나 입고 드나드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독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위병소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감히 누구도 나서서 그를 말리지 못했다. 독고진 대위의 광기 어린 분노 앞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그저 침묵을 강요당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이 신성시하는 군의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순물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 불순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인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 그의 광기는 이제 파국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나는 국방부 감찰단장 준장 하유신이다. 즉시 길을 열고 사령관에게 보고하도록. 이것은 명령이다. 하유신 준장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더 이상의 온정이나 관용은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오히려 독고진 대위에 비틀린 오만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명령? 감히 여자가 그것도 군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저런 옷차림을 한 여자가 자신에게 명령을 해. 명령? 하. 인연이 진짜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의 입에서 마침내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폭언이 터져나왔다.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상대의 신분이 불분명하다 해도 년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선을 넘은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이었다. 내년이 뭔데 감찰단장이야. 옷 입은 꼬라지를 보아하니 강남 어디 술집에서 몸이나 굴리는 술집년 같은데 어디서 신성한 군복에 먹칠을 해. 술집년.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박히는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다. 하유신 준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쌓아올린 명예와 자긍심이 일개 대위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에 정면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만약 군복을 입고 있었다면, 아니 그녀가 남자였다면 독고진이 감히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 하유신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 군대에 뿌리 깊게 박힌 여성에 대한, 그리고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민낯 그 자체였다. 하유신은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이성을 촉구했다. 독고진 대위. 자네는 지금 자네의 군 생활을 스스로 끝장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닥쳐. 독고진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성큼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손을 뻗어 하유신 준장의 길고 윤기나는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하유신의 몸이 휘청였다.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속절없이 헝클어지며 몇 가닥이 힘없이 뽑혀나갔다. 독고지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마치 먹잇감을 문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머리꼬리 이게 뭐야? 군기가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 내년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주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모습으로 신성한 군부대의 문턱을 넘어. 폭력이었다.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상관에 대한,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이었다. 위병소의 모든 인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감히 누구도 나서서 그를 말리지 못했다. 대위라는 계급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그가 내뿜는 광기 어린 분노 앞에서 모두가 공범과도 같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하유신 준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지금 감찰단장님께서 정문에서 폭행을 당하고 계십니다. 상대는 위병소 당직 사관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고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군기 빠진 여자를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듯 했다. 그는 하유신의 귓가에 대고 역겨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좀 알겠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여긴 너 같은 년들이 함부로 나댈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쯤에서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하유신은 고개를 들었다. 머리채를 잡힌 극심한 고통과 모멸감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다. 그리고 독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의 군 생활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끝이다. 그것은 예언이자 선고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곧이어 헌병대 소속의 장갑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선두에 섰고 그 뒤를 사령관 성판을 단 검은색 지휘 차량과 참모들의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한 속도로 달려왔다. 마치 적의 기습 공격이라도 받은 듯한 비상 상황 그 자체였다. 차량들은 급정거하며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독고지는 그제야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사령관 차량이 왜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헌병 장갑차까지 대동하고 나타난단 말인가. 그의 불안한 예감은 곧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기이그.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사령관 지휘 차량이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고 별 3개가 선명한 전투모를 쓴 장군이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내렸다.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중장 이진욱이었다.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위병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정확히 포착했다. 자신의 부대 대위가 처음 보는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는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
이진욱 사령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독고진 대위.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이 위병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진욱 사령관은 번개처럼 달려가 독고진의 멱살을 잡아채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독고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이놈. 지금 내 놈의 더러운 손이 누구의 몸에 닿아 있는지 아느냐? 이진욱 사령관은 바닥에 쓰러진 독고진을 향해 고함을 치고는 황급히 하유신 준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마치 신 앞에 선 죄인처럼 허리를 깊이 숙이고는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관 중장 이진욱. 국방부 직속 감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경례 구호가 위병소에 울려 퍼졌다. 국방부 직속 감찰단장님. 그 단어들이 독고진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술집년이라 모욕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던 저 여인이 정말로 군의 모든 비위를 감시하고 처단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최고 사정기관 수장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었다는 사실을 사령관조차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칼날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독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미래가 닥쳐올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군 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릴 터였다. 이진욱 사령관은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만행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는 하유신 준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부하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유신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 했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그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이진욱 사령관의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독고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하도록.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뒤따라온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독고진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독고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잘못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독고진은 그제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유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녀는 독고진을 지나쳐 이진욱 사령관 앞에 섰다. 사령관. 예, 단장님. 지금 이 순간부로 수도방위 사령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찰에 돌입한다. 위병소 근무 실태부터 시작해서 사령부 전체의 보급, 인사 작전, 그리고 부대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질 것이다.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수도방위 사령부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군의 환부를 뿌리부터 도려내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의 선포였다. 하유신 준장은 이진욱 사령관을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사령관, 자네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의 지휘 아래 이런 썩어 빠진 장교가 있다는 것은 자네의 목에도 이미 칼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 대한민국 군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별의 분노가 마침내 심판의 서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군사시설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령관인 이진욱 중장이 아니었다. 그의 집무실 가장 상석, 거대한 태극기가 배경처럼 드리워진 소파에는 방금 전 위병소에서 끔찍한 모욕과 폭행을 당한 하유신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대충 정돈했을 뿐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당한 모욕을 이 공간에 있는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무언의 시위이자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다. 이진욱 중장을 비롯한 사령부의 모든 참모진은 마치 죄인처럼 그녀의 앞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도 서울의 하늘을 책임지는 철옹성의 지휘부였던 그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한 사람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공포,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독고진 대위의 직속 상관인 방공포병 대대장과 연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두 고개를 드시오. 하유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참모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마치 스캐너처럼 훑고 지나갔다. 나는 오늘 이곳 수도방 위사령부의 위병소에서 일개 대위에게 술집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머리채를 잡혔어. 그녀는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방금 일어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과연 독고진이라는 미친놈 하나만의 일탈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자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과조차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지. 내 눈에는 이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상자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썩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 생각이 틀렸소, 사령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진욱 중장에게 향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송구합니다, 단장님.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덕의 소치? 그 편리한 말로 모든 것을 덮을 생각은 마시오. 하유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참모들 앞을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자 첫 관문이요. 그곳의 기강은 곧 그 부대 전체의 기강을 상징하지. 그런데 그 신성한 장소에서 당직사관이라는 자가 처음 보는 민간인, 아니 군인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과 폭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오. 첫째, 이 부대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일개 대위조차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 둘째, 혹은 그 대위 뒤에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믿게 만들어줄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 그녀는 방공포병 대대장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대대장, 자네는 독고진 대위의 그런 아나무인적인 작태를 오늘 처음 본 것인가? 그것이. 대대장은 말을 더듬었다. 왜 몰랐겠는가? 독고진의 잦은 폭언과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 그리고 선을 넘는 오만함은 이미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묵인했다. 독고진이 사령부 내 특정 파벌의 핵심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침묵을 하유씨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군. 자네의 안일함과 비겁함이 오늘 일개 대위가 준장의 머리채를 잡는 괴물을 만든 거야. 자네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어.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을 수행해 온 감찰단 소속의 백승철 원사에게 명령했다. 백 원사는 다부진 체격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한 하유신의 가장 믿음직한 수족이었다. 백 원사. 예, 단장님. 지금 즉시 사령관실을 포함한 사령부 본청 전 사무실을 폐쇄한다. 작전처, 정보처, 인사처, 군수처는 최우선 대상이다. 모든 서류 캐비닛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봉인하고 이 시간부로 사령부 전 장병 및 군무원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하도록. 누구도 감찰단의 허락 없이 부대 밖으로 나갈 수도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음을 명확히 전파해. 알겠습니다. 백원사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자 그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감찰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각자의 목표를 향해 흩어졌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던 사령부 참모들은 자신들의 사무실로 들이닥친 감찰 요원들에 의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서류 처리 캐비닛에 쳐넣어지고 강력한 봉인 스티커가 컴퓨터 본체와 출입문을 가로질렀다. 유선 전화선이 뽑히고 개인 휴대폰은 수거함에 담겼다. 불과 10여 분 만에 수도방위 사령부의 심장부는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나 단장님, 이건 대체 사령부의 지휘 기능을 이렇게 마비시키시면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전처장인 강건우 대령이 경악하며 항의했지만 하유신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안보 공백? 부하에게 술집년이라며 머리채를 잡히는 상관이 존재하는 군대가 지키는 안보 따위는 이미 그 자체로 공백 상태요, 대령.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성벽 안에 도사리고 있는 당신들 같은 내부의 적이니까. 사령관실에는 이제 하유신과 이진욱 그리고 문 앞을 지키는 백원사만이 남아 있었다. 이진욱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뿌리부터 뒤집어 엎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유신은 그런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사령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예? 지금부터 이 부대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비리, 그리고 파벌에 대해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지휘 책임을 정상 참작해줄 용의가 있소. 하지만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발견된다면 자네는 오늘부로 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저 미친 대위놈과 함께 군사법원의 피고석에 나란히 서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통보하는 예언자의 그것과 같았다. 하유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백원사, 감찰팀에게 전파하도록. 오늘 밤부터 사령부 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계급과 신분,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겠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일,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부조리를 직접 듣겠다고 전해. 그들의 목소리가 이 썩어빠진 성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성추가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공포와 위계 질서 아래 억눌려왔던 수많은 원성과 폭로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그 거대한 파도는 수도방 위사령부라는 철옹성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이 분명했다. 폭풍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하유신 준장의 특별신문고 운영 지시는 수도방 위사령부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들부터 뒤흔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다. 저러다 말겠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봤자 나만 손에 달하는 체념과 불신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대 문화의 관성처럼 병사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감찰단이 사령부 본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령관조차 꼼짝 못하는 상황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자 굳게 닫혔던 둑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아주 작은 익명의 투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독고진 대위가 속한 방공포병대대의 한 병사가 밤새 고민하며 써내려간 떨리는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독고진은 단순히 폭언을 일삼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을 관심병사로 멋대로 지정하고 정상적인 보직에서 배제시킨 뒤 대대 내의 모든 굳은 일과 야간 근무를 전담시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괴롭혀왔다. 심지어는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고가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사오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냐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첫 번째 고발은 기폭제가 되었다. 감찰단이 해당 내용을 즉각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피해 병사들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목소리들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임시로 설치된 신문고 앞에는 익명의 투서를 내려는 병사들이 밤늦게까지 줄을 섰고 감찰단이 개설한 비공개 이메일 계정은 수백 통의 제보 메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복물처럼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독고진 대위님은 저희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셨을 때 부모님 앞에서 제 뺨을 때리며 내 놈은 집에서도 이따위로 행동하냐며 모욕을 주셨습니다. 사격 훈련 중 표적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모든 전투복을 벗기고 연병장을 20바퀴 돌게 했습니다. 그때 얻은 동상으로 저는 아직도 발가락에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차량 세차와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 포장까지 시켰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개인 비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독고진의 만행은 파도 끝이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특별신문고는 사령부 전체에 퍼져 있는 더 깊고 구조적인 부패의 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군수 분야의 비리였다. 한 군수장교의 내부 고발로 사령부 예하 부대들의 시설 개선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겨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장부상으로는 최신형 통합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구형 부품을 짜깁기한 깡통 시스템이 납품되었고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병사들의 생활관에 지급되어야 할 신형 침대와 냉난방기는 어디론가 증발하고 10수년 된 낡은 관물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쩐지 매년 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헤치기만 하고 정작 바뀌는 건 없더라니. 하유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비리 장부와 증언들을 검토하며 혀를 찼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군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부대 내 특정 파벌이 외부 업체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국방 예산을 빼돌린 거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독고진 대위를 비호해온 세력과 금액이 닿아 있었다. 하유시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칼날을 빼들었다. 그녀는 즉시 군수처장인 마석태 대령을 소환했다. 마 대령은 사령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세이자 독고진이 속한 육사 출신 파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감찰단장실로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 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저희 군수처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유시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수십 장의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시행된 모든 시설 공사의 계약서 원본과 실제 납품된 물품의 내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리베이트의 흐름을 정리한 내부 고발 자료였다. 마석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서명과 함께 특정 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설명해 보시지, 대령. 병사들이 써야 할 예산으로 자네 아들 유학 자금을 대고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준 기분이 어땠나? 마석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감찰단이 이미 자신의 뒤까지 완벽하게 캐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나 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 놈이 눈을 감는 동안 이 나라의 아들들은 곰팡이 핀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겨울에는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 내 놈이 빼돌린 돈으로 내 자식은 호의호식하는 동안 최전방의 병사들은 낡은 장비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 하유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놈 뒤에 누가 있는지 전부 불어. 이 거대한 사기극을 너 혼자 저질렀을 리는 없겠지. 사령관도 한패인가? 아니면 더 윗선이 있나? 마석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얽힌 이름들을 하나씩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이름들은 사령부 참모부의 몇몇 핵심 인물들을 거쳐 마침내 국방부의 한 고위급 인사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환부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더럽게 골마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환부를 도려낼 차가운 메스가 번뜩일 시간이었다. 며칠 후 수도방위 사령부 대강당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령부 소속의 모든 영관급 장교와 주임원 사급 이상 부사관, 약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완전 정복 차림으로 빈틈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정기적인 정신교육이나 지휘관 회의와는 차원이 다른 무겁고 살벌한 공기가 강당 전체를 짓눌렀다.
그 누구도 감히 옆 사람과 말을 섞거나 작은 소음조차 내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강당 단상 그리고 그 중앙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장 하유신. 그녀는 군복이 아닌 처음 부대에 왔을 때와 같은 짙은 청록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노출이나 화려함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옷은 이제 그녀에게 가해진 모욕의 상징이자 곧이어 펼쳐질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심판관의 예복처럼 보였다. 그녀의 뒤로는 사령관 이진욱 중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부대의 지휘관이 아닌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유신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군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자신은 아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며칠간 사령부를 휩쓴 감찰의 칼바람이 누구의 목을 향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차갑고 맑은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인의 명예는 깨끗한 군복이나 번쩍이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정직함에서 나오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내 것처럼 아끼는 책임감에서 나오며 그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함에서 나온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줄에 앉은 참모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려는 듯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켜야 할 이 신성한 수도방 위사령부 안에서 그 명예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의 도구로 부하를 짓밟는 폭력의 흉기로 사용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명예로운 군인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은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도적대일 뿐이다. 강당의 술렁임이 일었다. 하유신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지금부터 그 도적대들의 이름을 호명하겠다. 호명된 자는 그 어떤 변명이나 저항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오도록. 강당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하유신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쳐들었다. 방공포병대대 독고진 대위. 가장 먼저 불린 이름. 강당의 모든 시선이 한쪽 구석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표정의 독고진이 서 있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 힘없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한때 그의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빳빳한 군복은 이제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죄수복처럼 보였다. 군수처장 마석태 대령. 앞줄에 앉아있던 마석태 대령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수백 개의 경멸 어린 눈초리를 받으며 좀비처럼 단상 위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인사참모 황인철 대령. 시설처장 남기원 중령.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해당 장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던 자들이 백일하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단상 위에 나란히 섰다. 마지막 이름까지 호명된 후 총 8명의 장교가 단상 위에 도열했다. 그들은 한때 수도방위 사령부의 핵심 브레인이자 차세대 리더로 불리던 이들이었다. 하유신의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군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어깨와 가슴에 붙어있던 계급장과 휘장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떼어내기 시작했다. 찍하고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 툭 하고 금속 휘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그들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처럼 강당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계급장이 사라진 군복은 순식간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처럼 초라해졌다. 하유신은 단상 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독고진 대위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그러나 강당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독고진, 내 놈이 보기에 지금 내 모습이 아직도 술집년 같으냐? 독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내 놈이 휘두른 폭력과 내 놈이 내뱉은 더러운 말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놈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이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내놈의 부모가 피땀 흘려 가르쳤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내놈은 군인이 될 자격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자격도 없다.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이들은 금일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며 육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은 이들에게 단 1%의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며 그 죄에 상응하는 가장 무겁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이진욱 사령관에게 향했다. 사령관 이진욱 중장. 귀관은 비록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지휘관으로서 부대의 부패와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귀관 또한 오늘부로 사령관 보직에서 해임하며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으로 전출을 명한다. 동시에 국방부의 특별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의 좌천이자 불명예 전역을 예고하는 처분이었다. 이진욱은 눈을 감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군 생활은 오늘 이곳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심판이 끝난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유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남아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을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다. 오늘 이 자리를 뼈에 새겨라. 군복의 무게를 망각하는 순간 그 군복은 명예로운 제복이 아니라 무거운 수의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오늘과 같은 치욕적인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국민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을 끝으로 강철의 단두대는 내려왔다. 썩어빠진 환부는 도련해졌고 그 자리에는 고통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오늘 죽었고 내일 다시 태어날 것이다. 별의 분노가 피워낸 혹독한 정화 위에서 수도방위 사령부를 휩쓴 강철의 단두대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유신 준장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감찰단장을 넘어 썩어빠진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는 잔혹한 외과의사이자 억눌려왔던 정의의 화신으로 각인되었다. 젊은 장교들과 사병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향한 경외심 섞인 지지가 조용한 파도처럼 퍼져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거대한 반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군의 오랜 관행과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얽히고 설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견고하고 높은 성체 그 자체였다. 그 성체의 가장 높은 곳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중장 손병규가 있었다. 손병규 중장은 군내 최대 파벌의 핵심 실세이자 모든 장교들의 진급과 고직을 손에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그는 탁월한 야전 지휘관이라기보다는 비상한 머리와 끈끈한 인맥 관리, 그리고 물밑의 정치적 수완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에게 군대란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조직이기 이전에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거대한 이권 집단이었다. 이번에 숙청된 수도방위 사령부의 마석태 대령과 그 일당들은 모두 그의 충실한 수족이자 자금줄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었다. 하유신의 감찰은 그의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사건이 터진 지 닷새째 되던 날 하유신은 육군본부 계룡대로 호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수도방위 사령부 감찰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였지만 그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체로부터의 첫 번째 반격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녀를 호출한 것은 참모총장이 아닌 바로 인사사령관 손병규였다. 감찰단은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일개 군사령관이 감찰단장을 오라가라 할 권한이 없었다. 명백한 월권이자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인사사령관실은 그의 권력을 과시하듯 호화롭고 위압적이었다.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역대 육군 참모총장들의 사진과 함께 그가 받은 수많은 훈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손병규는 거대한 원목 책상 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하유신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 장군, 어서 오시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직책인 단장이 아닌 계급인 장군이라 불렀다. 동등한 별들 사이의 대화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녀의 감찰 권위를 희석시키려는 교묘한 심리전이었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사령관님. 하유신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응수했다. 그녀의 고요하지만 단단한 기세에 손병규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수방사 일은 익히 들었소. 하 장군의 열정과 추진력은 정말 대단하더군.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결단력 아주 칭찬하오. 그는 이번 사태를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낸 일로 축소하며 운을 뗐다. 하지만 말이오, 하 장군. 가지를 쳐내려다 나무 기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지. 지금 군 내부 여론이 어떤지 아시오? 하 장군의 이번 감찰이 너무 과격하고 독단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소. 군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야. 한 사람의 영웅적인 활약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단결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명백한 경고였다. 이쯤에서 멈춰라. 하유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령관님, 나무 기둥이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둥을 갈라 썩은 부위를 모조리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해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나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지금 그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외과 수술이라. 손병규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하 장군, 당신은 지금 당신이 손에 쥔 메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소.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끝에 누가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오. 당신이 후배들의 군 생활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끝장내버리면 앞으로 누가 당신을 따르고 존경하겠소? 군대는 사람 사는 곳이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라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부패와 비리를 사람 사는 곳에 어쩔 수 없는 관행 정도로 치부하는 그의 인식. 하유신은 바로 그 썩어 빠진 인식이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의 핵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사령관님, 저는 물을 맑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퍼진 독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 독물 때문에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퍼뜨리고 그 독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 예외 없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유신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손병규를 향했다. 수방사 군수처장이었던 마석태 대령은 지난 5년간 매년 연말마다 인사사령관이신 당신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상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병사들의 입에서 떼어낸 밥과 낡은 시설을 개선해야 할 피 같은 국방 예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사령관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손병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하유신이 이미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말 조심하시오, 하 장군.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란 걸 모르시오. 증거? 하유신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마석태 대령의 모든 자백이 담겨 있어.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당신과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지. 이제 곧 독고진 대위의 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체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소. 손병규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마치 독사처럼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얕봤던 이 여장군이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는 점차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좋아. 거기까지 파헤쳤다니 인정하지. 하지만 하장군, 당신은 너무 깊이 들어왔어. 내가 무너지면 나 혼자 죽을 것 같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이 군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국방부, 청와대, 그리고 당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섬뜩한 위협이 실렸다.
지금이라도 덮고 넘어가면 당신의 다음 진급은 내가 보장하지. 하지만 끝까지 가겠다면 당신은 군복을 벗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지키려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하게 될 거란 걸 명심해.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하유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병규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에게는 잃을 진급 따위는 없어. 하지만 당신들은 잃을 것이 아주 많아 보이는군.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인사사령관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사령관. 다음번에 당신을 볼 때는 이곳이 아니라 군사법원 피고인석이 될 것이오. 견고해 보였던 성체의 주인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너머에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요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손병규 중장과의 만남은 하유신에게 확신을 주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벌어진 비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며 그 몸통은 군의 심장부 바로 육군본부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손병규의 오만한 태도와 노골적인 협박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이제 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 그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손병규라는 거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석태 대령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거래는 철저히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통화 기록만으로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다. 손병규와 그 배후 세력, 그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를 증명할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하유신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 손병규를 직접 압박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었던 독고진 대위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오만하고 어리석었지만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과시하듯 떠벌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았다. 차가운 군 교도소의 특별 취조실. 하유신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고진과 마주 앉았다. 위병소에서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그는 하유신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독고진. 내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왔다. 하유신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독고진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내 놈이 저지른 죄는 상관 모욕과 폭행, 부하 가혹행위, 금품 갈취 이것만으로도 내 놈은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거다. 군인연금은 물론 내 놈 명의의 모든 재산도 추징당하겠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육사 출신이라는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내 놈의 이름 앞에는 평생 파렴치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거다. 그녀의 말은 독고진의 폐부를 하나하나 찔렀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주었다. 독고진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유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손병규 중장이 이끄는 그 비밀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 내 놈의 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춰주도록 내가 직접 군 검찰에 건의하겠다. 내 놈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자 동시에 지옥의 문턱에서 내려온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독고진은 갈등했다. 조직을 배신했을 때 닥쳐올 보이지 않는 위협과 이대로 침묵했을 때 마주하게 될 명백한 파멸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유신은 피식 웃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놈 자유다. 하지만 명심해라. 나는 내 놈이 아니면 증거를 찾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 않아. 나는 이미 마석태 대령의 입을 열었고 군수비리에 관련된 모든 장부를 확보했다. 손병규의 목에 칼을 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내 놈의 협조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겨줄 뿐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 사건의 주범 중 하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모든 죄를 내 놈에게 뒤집어 씌우고 손병규와 마석태는 너를 꼬리 삼아 잘라내고 빠져나가겠지. 선택은 내 놈의 몫이다. 그녀의 말은 완벽한 논리이자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독고지는 자신이 버려질 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에 불과했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폐기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는 살고 싶었다. 비참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몇 분간의 길고 긴 침묵 끝에 독고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충의회. 충성과 의리라는 신성한 단어를 이름으로 내걸었지만 그 실체는 군내 사조직이자 군납 비리와 인사청탁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범죄 집단이었다. 손병규는 그 조직의 수장이었고 마석태를 포함한 여러 영관급 장교들이 그 수족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진의 입에서 결정적인 정보가 흘러나왔다. 장부가 있습니다. 충의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가 기록된 비밀 장부입니다. 하유신의 눈이 번뜩였다. 어디에 있지? 계룡대 근처에 군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호국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위한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충의회 멤버들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 연수원 원장실 지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군인 복지 시설에 가장 더러운 비밀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하유신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 감찰 요원들은 어둠을 뚫고 호국 연수원을 급습했다. 한밤중의 기습에 연수원 관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그리고 독고진이 지목한 원장실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최첨단 보안 장치로 잠겨있는 육중한 금고를 발견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금고 안에는 수백 개의 대포 통장과 뭉칫돈 다발, 그리고 두꺼운 가죽 표지로 된 여러 권의 장부가 들어있었다. 충의회 비망록. 장부를 펼친 하유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지난 10수년간 충의회가 군납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그 돈이 현역 장성들은 물론 전직 국방부 장관과 유력 국회의원, 언론사 사주들에게 흘러들어간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 그리고 청탁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죄악의 연대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용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를 예감하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과 방송 뉴스에는 하유신 준장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대서특필되었다. 단독 하유신 준장, 과거 불륜 의혹 사생활 논란으로 군명의 실추. 심층 취재, 여성 장군의 과도한 권력욕, 부하 장교 길들이기 위한 표적 감찰이었나.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고 왜곡된 거짓 정보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과거 사관생도 시절 동기생도와 나눴던 순수한 우정을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갔고 이번 감찰을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남성 장교들에 대한 사적인 복수국으로 매도했다. 특히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히스테릭하고 독단적인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충의회의 세력이 군 내부가 아닌 그들이 검은 돈으로 매수한 언론을 통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더럽고 비열한 방식의 반격이었다. 육군본부의 전화는 불이 났고 국방부 장관은 침묵했다. 그녀를 지지하던 동료들조차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유신은 순식간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렸다. 죄악의 연대기를 손에 넣었지만 세상에 공개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둠 속의 적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했다. 언론을 이용한 충의회의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은 악의적인 기사들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유시는 하루아침에 부패를 척결하려던 정의의 상징에서 사생활이 문란하고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권력욕의 화신으로 추락했다. 국방부 합동브리핑에서는 그녀의 감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대변인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그녀와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해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어야 할 군 조직이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녀를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 장관실로 들어서는 하유신을 향한 복도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정과 경계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조소가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하 장군. 안께.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하유신의 능력을 높이 샀고 그녀의 강직함을 믿었지만 군 조직 전체와 정권에 미칠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금 밖의 여론이 어떤지 하 장군도 잘 알 거라고 믿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의 감찰이 군의 오랜 병폐를 도려내려는 충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방법이 너무 과격했고 파장이 너무 커. 현역 중장이 체포되고 군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어. 이대로 가다간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네. 그의 말 속에는 회유와 압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손병규 중장의 신병은 군 검찰로 넘기고 이번 감찰은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자네가 찾아낸 그 장부는 일단 덮어두세. 지금 그걸 터뜨리면 우리 군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야.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야.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진실을 덮으라는 명령이었다. 하유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 군인이자 국방정책의 수장의 눈에는 정의를 향한 열정 대신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논리와 정치적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무게에 굴복한 나약한 수호자일 뿐이었다. 장관님, 썩은 뿌리를 남겨두고 가지만 잘라낸다고 해서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나무는 언젠가 밑동부터 썩어 문드러져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입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대가 과연 누구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 장군.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내 개인의 뜻이 아니야. 군의 원로들과 심지어는 BH 청와대의 뜻이기도 하네. 이건 명령이야. 자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더 이상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불복종으로 군복을 벗게 되는 것은 물론 군 기밀 유출 혐의로 자네가 역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네. 지금 자네를 향한 악의적인 여론을 보게.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자네는 찢어발겨질 거야. 최후 통첩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손병규라는 거물을 잡아넣은 공을 인정받아 조용히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로 남아 군 생활을 마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의 정의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그녀의 눈앞에 어리고 앳된 얼굴로 입대하던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수통을 차고 제대로 된 보급품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조국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얼굴. 그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하유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방부 장관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장관님, 저는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한 마지막 선서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호했다. 거부하겠습니다. 장관실을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보안 서류를 파쇄하고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따르던 백승철 원사가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유 씨는 말없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백 원사. 자네는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야. 그러니 더 이상 나 때문에 위험해져선 안 돼. 오늘부로 자네는 내 임무에서 제외한다. 이건 마지막 명령이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충의회 비망록의 모든 내용이 담긴 외장 하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사 중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한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곳은 거대 언론사와 달리 잃을 것이 적었기에 오히려 더 용감할 수 있는 곳이었다. 김진우 국장님. 접니다. 국방부 하유신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듯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의 작은 언론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언론사로 만들거나 혹은 하루아침에 폐간시켜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녀는 기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거운 준장 계급장을 천천히 떼어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별을 다는 순간 그녀는 조국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고요하고 서늘한 밤이었다. 밤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 서울의 낡은 도심 한 구석, 재개발의 칼날을 간신히 피하고 있는 듯한 낡은 상가 건물 2층의 24시간 만화방. 희미한 백열등 아래 쿰쿰한 책 냄새와 끓인 라면의 온기가 뒤섞인 그곳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섬과도 같았다. 대부분의 손님이 낡은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잠이 들거나 스크린의 푸른 빛에 얼굴을 맡긴 채 밤을 새우고 있었다. 하유 씨는 가장 구석진 자리,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련하게 비치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복도 위병소에 처음 나타났을 때 입었던 세련된 원피스도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검은색 바람막이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는 인파 속에 섞이면 누구도 그녀가 대한민국 군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서 장군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지워내고 오직 진실을 세상에 전하려는 한 명의 고발자로 서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기도 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고 약속된 인물이 만화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 진실의 눈의 편집국장 김진우였다. 그는 달아빠진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며칠은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충혈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는 약속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하유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자신의 기자,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를 거대한 태풍을 직감한 자의 비장한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말로 하유신 장군님이십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무런 경호도 없이 홀로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손바닥만 한 외장 하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다. 김진우의 시선이 그 작고 단단한 물체에 못 박혔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폭약이었다. 김 국장님,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유신의 목소리는 낡은 책장이 늘어선 공간 속에서 나직하게 울렸다. 이 안에는 지난 20년간 우리 군의 심장부를 갉아먹어온 거대한 암세포의 기록, 충의회 비망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군의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 재벌들이 어떻게 국가의 혈세를 자신들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군의 인사를 주무르며
이 나라의 국방을 사유화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뚜껑을 여는 순간 당신은 물론 당신의 작은 언론사, 그리고 당신의 가족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수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진실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수많은 비리와 외압을 고발해왔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의 기록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은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진실을 향한 기자의 숙명과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기자가 되느니 차라리 부러지는 펜이 되기를 선택했다. 장군님, 제가 두려운 것은 진실을 보도한 후에 닥쳐올 위협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보도하지 못하는 비겁한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우는 결심이 선 눈빛으로 외장 하드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장군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군 기밀 누설과 항명 혐의로 아마 무사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장군님께 뒤집어 씌우려 할 겁니다. 그의 걱정 어린 질문에 하유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도 슬픈 미소였다. 군인의 가장 큰 명예는 어깨 위의 별이 아니라 그 별을 달기까지 지켜왔던 신념과 그 군복을 입은 이유를 목숨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는 것뿐입니다. 부디 이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온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하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만화방을 빠져나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김진우는 손안에 남은 외장 하드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곧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직감했다. 그로부터 불과 4시간 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려던 새벽 6시 정각. 진실의 눈의 서버가 열리는 순간 충격 단독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비밀결사충의회, 그 죄악의 연대기를 폭로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기사의 파괴력은 디지털 시대의 핵폭탄과도 같았다. 비밀장부에 기록된 수십 명의 이름들 전현직 장성,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 총수, 언론사 사주 이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와 구체적인 비리 내역이 날짜와 장소, 심지어는 대화 내용의 일부까지 포함되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산 비리는 애교 수준이었다. 그들은 특정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전 계획을 수정했으며 자신들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유능한 장교들을 억지로 전역시키고 심지어는 1급 군사 기밀을 외국계 무기상에게 팔아넘긴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가 곧이어 분노로 들끓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욕설,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방송사들은 즉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보 체제로 전환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충의회와 그 조직원들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믿고 맡겼던 군과 정부가 뒤로는 거대한 도적대와 한패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충의회의 멤버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른 새벽부터 그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사실무근이라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손병규는 길길이 날뛰며 언론사에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이미 기사는 수백만 개의 복사본이 되어 인터넷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장성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도둑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어떻게 잡을지 회의하는 꼴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보도된 내용은 군을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의 악의적인 여론 호도라며 정보의 출처인 하유신 준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이적 혐의로 긴급 수배한다고 발표했다. 진실의 내용은 반박하지 못한 채 메신저인 하유신을 공격함으로써 본질을 흐리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유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군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했다. 인터넷에서는 해시태그 우리가 하유신이다, 해시태그 충의회를 처단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국방부와 청와대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민원으로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예비역 단체들은 낡은 군복을 입고 국방부 정문 앞에 모여 부패 군인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마침내 침묵하던 청와대가 움직였다. 그날 오후 대통령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굳은 표정의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여 관련된 모든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위해 군이나 검찰이 아닌 국민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을 즉각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거대한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충의회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국민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충의회 명단에 오른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권력자들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포승줄에 묶여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손병규 중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공간에서 체포되었고 TV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오직 패배자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처리, 별들의 심판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그 시각 하유신은 서울 근교의 한 허름한 민박집 작은 방에서 창밖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특검팀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악의 성체를 보면서도 기쁨이나 안도감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을 느꼈다. 이 승리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사랑했던 군 조직을 제 손으로 파괴해야 했고 평생의 명예와 자부심이었던 군복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군 헌병이 아닌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내보였다. 특별검사팀입니다. 하유신 장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나 적의가 없었다. 대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영웅을 대하는 정중함과 예우가 담겨 있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군을 바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서 장군님의 증언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유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연 최초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 아침을 열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졌던 별의 분노는 이제 모든 소명을 다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남긴 것은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멸의 가르침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